씨앗들이 짓이겨져서는 안 된다. 이제 이것은 나의 유언이다. 요즘은 무척 우울하다. 나는 다시 한번 똑같은 것을 파고 있다. 망아지처럼 바깥 구경을 하고 싶어하는 베를린의 소녀들을 한 여인이 저지한다. 이 늙은 여인은 자신의 외투 속에 이 소년들을 숨기고서 그 위로 팔을 힘있게 뻗쳐 올리고 있다. 씨앗들이 짓이겨져서는 안 된다. 이 요구는 전쟁은 이제 그만에서처럼 막연한 소원이 아니라 명령이다. 요구다. 1941년 일기. 독서의 보물지도를 공유한다. 발굴 독서단 시작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은유입니다. 박권일입니다. 정주식입니다. 신혜린입니다. 네. 케테 콜비츠 슬픔을 구출하는 예술 235쪽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모였네요. 네. 네. 여행들을 다녀오셨던데. 그쵸. 네. 네. 권일쌤도 다녀오셨던데. 네, 저는 간단히 친구들이랑 놀러 갔다 왔습니다. 이웃나라. 이웃나라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 네, 은유쌤은 다녀오셨고. 어디 다녀오셨나요? 저는 오늘 발굴 독서 책인 케테 콜비츠의 고향 베를린으로 다녀왔습니다. 네. 발굴 독서단을 위해서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셀프 출장. 이 책 네. 소개를 위해서 베를린에 그쵸, 다녀왔다. 현장을 다녀왔고요. 생생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럼 은유 특파원의 그 현장 답사 얘기 듣는 건가요? 예, 뭐 살짝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책은 이제 제목이 케테 콜비츠예요. 그리고 부제가 슬픔을 구출하는 예술인데 케테 콜비츠라는 독일의 화가죠. 근데 이제 판화가이자 조각가인 사람의 그 생애와 작품을 담은 책을 오늘 주제 도서로 좀 이야기를 풀어갈까 해요.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케테 콜비츠라는 사람을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 예술가를 이런 단순한 마음입니다. 숨어있는 언니들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프로젝트의 하나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나해석을 소개한 것처럼 케테 콜비츠도 좀 인류의 굉장히 중요한 작품을 남긴 분이고 그 작품을 또 제가 좋아해서 독자들하고 좀 공유를 하고 싶었고요. 일단 소개를 해보면 이제 19세기 화가죠. 그래서 1867년에 태어나가지고 1945년에 세상을 떠났고요. 민중미술의 선구자로 불려요. 그래서 저도 케테 콜비츠를 처음 접한 게 한국 사회 그 민주화 운동 열기에서 그 뭐 판화가나 이런 민중들의 힘을 표현한 그림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좀 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은 거는 몇 년 전에 제주도의 한 이제 서점에 갔을 때 우연히 이 책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때 그 케테 콜비츠의 책이 나왔구나 해서 이제 사서 읽으면서 더 이분의 그 깊은 세계를 좀 알게 된 거죠. 아까 제가 1867년에 태어났다고 말한 것처럼 이제 격동의 시대에 성장했어요. 이 한 인물을 알려면 이 사람의 작품도 그렇고 생애도 그렇고 그 시대적 배경을 아는 게 이제 중요한데 이때가 이제 비스마르크 정권의 이제 급격한 공업 정책이 일어나던 때였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이제 다 도시 공업 노동자가 됐고, 근데 이제 불황이 또 길어져가지고 노동자와 농민이 도시 빈민층으로 이제 전락하던 굉장히 이제 암울한 시기였죠. 그래서 이에 맞서가지고 이제 경제적 평등을 지향하고 더 이제 우리 인간 이 비참한 삶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그걸 지향하는 그 사회 민주주의 세력이 굉장히 좀 급증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케테 콜비츠의 아버지도 뭐 법관이었는데 그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자기가 그 미장이 건설 노동자가 되었고 이제 뭐 오빠도 사회주의자였고 또 외할아버지는 목사이자 신학자였던 거죠. 예, 이런 배경에서 케테 콜비츠도 자연스럽게 좀 낮은 자리에서 억압받는 민중들 편에서 어려서부터 좀 세상을 보게 된 게 있어요. 뭔가 좀 독특하네요. 독특하죠. 그러니까 완전 뭔가 찐 노동자 계급은 아니고 아니에요.
예. 갑자기 갈아탄 노동자 아. 계급으로 갈아탄 거예요? 그 집안이? 그때 시대의 분위기에 있어서 좀 사회적으로 진보적인 집안이었고 우리로 치면 약간 운동권 수저? 건수저 느낌인 거죠. 캐테 콜비츠도. 강남 좌파. 공장으로 이렇게 위장 취업하고 막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위장 취업이라기보다는 법관 생활을 하면은 내가 국가의 공복 노릇을 할 수 없다. 자유롭게 내 진보적인 생각을 펼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나는 조금 더 세상에 목소리를 내고 세상을 바꾸는 그 흐름에 참여하겠다. 이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만뒀고, 그래서 캐테 콜비츠 작품에 흐르는 그 민중적인 어떤 정서나 또 어떤 성직자적인 우직함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게 저는 조금 영향이 평범한 집안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었죠. 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캐테 콜비츠가 이제 여성인데 14살부터 그 예술적인 두각을 나타냈어요. 근데 그 시대가 이제 뭐 독일에서도 여성이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진 않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케니스부르크인가 거기서 태어났는데 베를린으로 와서야 여자 예술학교에 들어가서 그림을 배울 수 있었어요. 전문적으로. 그 전에 너 그림에 소질 좀 있다 했는데 못 배우고 있다가 베를린이 수도였으니까 와서 이제 배울 수 있었는데 그때도 캐테는 사실 유화나 회화를 그리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너는 여자니까 그것보다는 그냥 판화를 해라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판화라는 게 조금 지금으로 치면 B급 예술 같은 정통 그 미술사에서 조금 마이너한 장르죠. 근데 판화가 또 이때 되게 필요했던 게 뭐 사진이나 인쇄술이 막 발전하던 때가 아니라 대량 복제가 가능한 유일한 그 장르가 이제 판화였던 거고 이게 나중에 정말 자기 한계가 되게 출구가 된 케이스인데 예, 판화가로서 뭔가 세상에 오히려 더 독특하게 목소리를 타전하는데 대중적으로 이제 전하는데 예, 굉장히 도움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결혼도 일찍 했는데 남편도 의사지만 무료 진료소에서 일하는 또 사회주의자였고 오빠도 굉장히 사회주의자였다. 그래서 이 책에도 나오잖아요. 네. 뭐 말년에 엥겔스랑 같이 교분을 나누는 그런 좀 사람이었다. 그래서 주변이 다 그런 좀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가족들 구성원 사이에서 이렇게 했고요. 근데 또 캐테가 그렇게 노동자와 그 민중들의 비참한 삶을 그리다가 이제 작품이 또 한번 반전과 평화의 메시지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아들 둘을 한스와 페터라는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 페터가 18살 나이에 나 군에 자원 입대하겠습니다. 국가가 나를 부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는 이제 억장이 무너지죠. 안 된다 이렇게 만류를 했는데도 그 고집을 이제 꺾을 수는 없었다. 그때 당시 그 군대에 입대하는 나이가 20살이었는데 나이도 되지 않았는데 이제 가겠다고 한 거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거기서 가서 이제 몇 달 후 바로 목숨을 잃게 되죠. 예, 그래서 이때 이후로 캐테가 뭐 이런 글을 써요. 전쟁만을 생각했다. 그리고 이제 삶의 모든 어떻게 보면 의지가 좀 꺾여가지고 아들을 잃은 그 거대한 슬픔에 잠겨서 뭐 일기에 뭐 죽을 날만 생각했다. 나는 늙어가고 있다. 막 이런 구절도 나와요. 그래서 이때부터 그 전쟁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앗아가고 또 그 가족들까지 거대한 상처를 남기는지를 작품으로 예,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전에도 전쟁은 이제 그만이란 포스터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기도 했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계속 또 일어나고 그 중간에 이제 나치 집권기도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치한테도 굉장히 탄압을 많이 받죠. 그래서 나치가 이제 퇴폐 미술전이라는 걸 열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 모더니즘 작가들 작품 다 태워버리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데 그때 이제 캐테도 같이 좀 탄압을 받고 전시도 못하게 되고 막 이런 예, 역사적인 아픔을 다 온몸으로 통과한 예, 작가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반전과 평화의 메시지를 낸 역사의 한국 세계적인 어떤 현대 비극의 예술의 역할을 자기 그림으로 목소리를 낸 예, 인류의 되게 좀 귀한 예, 어떤 그 메시지를 낸 작가인데 지금 또 뭐 가슴이 아프게도 전쟁이 또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 제안을 했습니다. 이 책은 그럼 캐테 콜비츠의 무엇이 좀 담겨 있는 책이라고 보면 될까요? 캐테 콜비츠의 그 뭐 삶, 예, 생애와 작품 사진이 또 많이 들어있어요. 이 책을 쓴 작가가 카테리네 크라머라는 분이네요. 저도 여기서 처음 봤어요. 37년에 뭐 동프로이센에서 태어나서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사회학, 문학, 예술사를 공부한 분이에요. 그래서 연구자이자 작가. 예, 연구자이자 작가인데 이게 그 스테판 츠바이크처럼 뭐 뛰어난 평전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캐테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작품을 남겼는지가 이 작품이 다 그림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캐테라는 사람으로 들어가는 좋은 입구가 되어주는 책이라고 생각해서 좀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아서 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읽으셨는지 혹은 그림을 어떻게 봤는지 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캐테 콜비츠를 이 책을 통해서 전 처음 알게 됐고요. 예. 네. 완전히 이제 들어가는 이제 입구로 네. 네, 작용했던 덕분에 좋은 작품을 많이 이제 눈으로 봤던. 근데 이 작품은 여기에 되게 작품이 많이 수록돼 많죠. 있잖아요. 네. 그거를 그럼 베를린 가서 다 보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베를린에 캐테 콜비츠 뮤지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시내는 아니고 조금 안쪽으로. 부럽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 직관한 사람이에요. 부럽습니다. 아니, 약간 달라요? 완전 달라요? 아. 눈으로 딱 보면은 그 직관과 사진으로 보는 건 전혀 다르죠. 전혀 달라요? 네, 경험의 어떤 밀도가 다르죠. 해석도. 그렇군. 그리고 저는 캐테 콜비츠가 어떻게 보면 소박하고 되게 직관적이고 어떤 장식 없는 본질만 담은 듯한 그런 작품이거든요. 여기 이제 그림 같은 걸 보면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만 있고. 예. 그런데 이제 딱 갔을 때 제가 베를린이랑 이 파리도 좀 갔었는데 그 뭐랄까 유럽의 건물들에 처음에는 감탄을 하다가 너무 화려하잖아요. 그래서 캐테 콜비츠 뮤지엄도 그럼 어떡하지? 그래서 약간 걱정을 하고 갔는데 그냥 소박한 예, 이런 어떤 학교 건물 같은 19세기 빌라 같은 이런 소박한 집이고 운동장 같은 게 이렇게 되게 크게 되어 있고 거기 2층에 딱 갔는데 문을 딱 열고 캐테 콜비츠 그 젊었을 때 유일하게 웃는 자화상이 있어요. 자기 이런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통과하기 이전 모습일 것 같은데 그 환한 얼굴이 있는데 다 이렇게 돌고 나오면 이제 웃음기 있는 얼굴이 하나도 없고 그 시대의 이 엄혹했던 이걸 다 그냥 눈으로 좀 보게 되고 어두워요 일단. 네. 어둡고 가슴이 되게 좀 짓눌리는 느낌이 있는데 저는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원래 밝은 거 안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 무슨 성당 들어간 느낌도 좀 있고, 예. 그런 숙연한 마음이 돼가지고 그걸 보고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화상을 되게 많이 그렸더라고요. 네. 그것도 이제 좀 이따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자화상을 많이 그렸나 그러니까요. 이것도 좀 얘기해보고 싶었고 저는 좋은 입구로서 잘 읽었습니다. 네, 네. 캐테 콜비츠라는 네. 우리가 뭐 좋은 예술가 하나 알고 있는 게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삶에서 좀 든든하거든요. 누가 어떤 삶을 살았다. 우리가 누구의 삶을 끊임없이 모방하고 좀 따라하고 자기도 모르게 예, 그러면서 저는 산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좀 삶의 중심을 잡고 어떤 인류 보편의 가치를 놓지 않고 살아간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한 위안이 됩니다. 네. 실물 보시지 않았어요, 권일 쌤도? 작품? 작품을 직접 보진 못했어요. 못했어요? 저는 그 도록으로는 봤는데 이런 작은 책에 실려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꼼꼼하게 그림을 디테일하게 들여다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역시 이제 실물만은 못한 것이고 네. 예전에 이제 그림 배울 때 도록들을 많이 보게 되니까 어렸을 때 봤던 도록에서 캐테 콜비츠의 그림을 봤었고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어렸을 이런 때가 그림을. 몇 살이에요? 10대 초반이죠. 10대 때 중고등학교 그 미술을 공부를 하셨던 네, 거군요. 미대 입시 준비하고 했었으니까. 그때 캐테 독특하다, 콜비츠를 진짜. 본 거예요?
그 전에 봤죠. 전 초등학교 때 봤죠. 아니, 초등학교 때 어떻게 캐테 콜비츠를 때부터 봐요? 그림을 그렸으니까 그러다가 잠깐 이제 쉬었다가 아니 그럴 때 이제 약간 그렸어요. 렘브란트 그림 보고 막 고흐 그림 보는 거 아니에요? 캐테 콜비츠까지 순서가 가나요? 그냥 이제 그 도록 같은 것들은 꽂혀 있으니까 다 시간 날 때마다 보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그림들을 다 보는데. 그랬구나. 네. 초등학교 때 도록에 빠져서 캐테를 보는 재밌네. 박건일 어린이. 네. 그때는 이제 한국에서 그런 도록들이 없기 때문에 다 이제 외국에서 수입된 뭐 일본 같은 데서 들여온 도록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그때 캐테 콜비츠나 고야, 그러니까 보통 이제 캐테 콜비츠랑 많이 비견되는 작가가 이제 프란시스코 고야인데 18세기 이 스페인 화가인데요. 여기도 나와요, 고야. 네, 이 책에도 잠깐 언급이 되죠. 어떤 혁명에 대한 이제 민중에 대한 그림들을 그렸던 소수의 작가 중에 한 명이고 그런 면에서 또 나중에 제가 대학교에서 학생 운동하고 뭐 이럴 때 또 다시 한 번 더 접하게 됐던 작가가 고야나 민중 미술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작가가 이런, 이제 캐테 콜비츠랑 고야죠. 그래서 이래저래 많이 접했던 작가여서 저는 캐테 콜비츠는 너무 유명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뭐 모른다는 걸 있을 수가 없고 특히 이제 뭐 과거에 있을 수가 없다니요. 네. 제가 이렇게 지금 바로 앞에 있는데 자기 세계에 갇혀 있으면 안 네, 돼요. 저는 제 세계에 갇혀있기 때문에 꼰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네, 아까, 너무 유명한 사람인 거죠. 아까 네. 근데 좀 좋아하지 않았다고 한 게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일단 그림이 너무 어두워요. 저는 밝은 사람이거든요. 네, 이게 한간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되게 이제 밝은 사람인데 이 캐테 콜비츠 그림 중에서 보면 이 책에도 아마 91쪽에 보면 밭 가는 사람 동파나가 있거든요. 제가 이 그림을 어렸을 때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뭔가 소름이 좀 끼치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의 표정과 그리고 이 밭을 가는데 뭔가 오체투지를 하는 듯한 느낌으로 바닥을 기어가거든요. 벌레처럼 사람이. 이 사람의 고통이 느껴지고 그래서 직관적으로 뭔가 이 어떤 일하는 사람의 고통 그런 것들이 느껴져서 굉장히 어둡고 그냥 아픈 그림. 그래서 이런 걸 그리는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사람을 그렸을까 하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인상파 이런 막 그 뭐 발레하는 드가의 그림이라든가 모네 수련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림만 보다가 이런 그림을 보니까 정말 너무 대비되네요. 네, 감각적인 충격이 확 오는 거죠. 네. 근데 그래서 별로였어요. 네, 저는 그래서 직관적으로 좀 거부감이 느껴졌던 작가였던 거예요. 밝은 박건일 저는 밝은 어린이는 아이였기 때문에. 주식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그림 조각 뭐 이런 예술의 문외한이어서 네. 그 이렇다 할 예술론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그 예술을 어떻게 봐야 되냐, 혹은 예술가의 삶은 뭐 어땠을까, 어때야 할까, 뭐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예술과 어떤 시대의 관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어서 오히려 이 인물에 대한 궁금증보다는 이 앞에 보면은 이 캐트 콜비츠의 작품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텍스트로 이 사람의 일기와 또 이 일기를 바탕으로 한 이 작가의 비평들이 쭉 나오는데 처음에 앞에 인상적인 이 작품들을 봤을 때는 이게 궁금해지는 거죠. 이렇게 강렬한 그림을 가진 사람은 어떤 내면을 가진 사람일까? 굉장히 궁금하고 특별하고 되게 뭔가 엄청난 깊이를 가진 인간일 것이다라는 추측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오히려 반대로 뒤에 그 일기나 그 비평들을 보면 의외로 되게 너무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선입견을 좀 깨트리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하면 저는 좀 특별하고 나랑 너무 다른 사람들이 만드는 특별한 세계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강렬한 작품을 만드는 사람의 내면이 나랑 그렇게 별로 다르지가 않구나. 이 사람도 되게 번민하고 평범한 그런 고민들에 빠져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구나라는 깨침을 얻었던 책인 것 같아요. 이 책이 일기를 엄청 이제 많이 인용하면서 캐테 콜비츠가 쓴 일기를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책이 거의 전개되다시피 하는 거잖아요. 예술가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디테일한 구질구질하기까지 한 그런 기록을 남기는 경우가 좀 드물지 않나요? 아니. 드물죠. 일기와 편지를 토대로 많이 예술가의 전기들이 쓰여지죠. 그때는 SNS도 없고 자기의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좋은 사료가 일기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저는 그 예술가들의 편지나 일기를 토대로 쓴 뭐 평전을 뭐 읽어보진 않았는데 보통 이 시대는 이제 그 매체가 이제 주로 일기와 편지였기 때문에 네. 많은 작가들이나 많은 작가들의 전기가 그런 식으로 쓰여지는데 보통 그렇게 우리한테 알려진 이 시대 그 작가들의 그 일기나 편지들을 보면 전혀 달라요. 캐터 콜비츠는 군더더기 없음을 되게 추구하는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 유명한 작가들의 일기나 편지들을 보면 정말 화려하고 막 그런 수사들과 이게 정말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1대1 편지인가 싶을 정도로 뭔가 그 쓰면서 의식하는 듯한 그런 편지들이 많거든요. 이게 언젠간 세상에 이제 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걸 의식하는 예를 들면 이 책에도 반복적으로 소개된 카프카의 편지 같은 거 보면 절대로 1대1로 그 사람에게만 보내는 편지라는 느낌이 들지 카프카는 않아요. 작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캐테 예술가가 콜비츠는 그렇죠. 미술가란 뭐 말이야. 그래서 이런 네. 소박한 편지가 처음엔 좀 낯설었어요. 음. 이걸 왜 책에다가 이 구질구질한 이야기를 구질구질하고 단순하고 소박한 초등학교 일기 같은 문제를 왜 썼지? 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초등학교 일기 같지 않아. 네. 저는 네. 초등학교 일기 중에도 약간 못 쓰는 축에 속하는 일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네. 이견이 갈리고 있는데 네. 그리고 조금 달랐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 유명한 작가들의 전기 일기나 편지를 엿보는 것하고 또 다른 그냥 풋풋한 느낌이 있었다. 아. 네. 피카소 일기 같은 거 보면 피카소가 6살인가 7살 때 쓴 일기 보면 허장성세 끝판왕. 이미 7살 때 자기가 세계적인 작가가 될 거라는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어. 되게 짜증나요. 이거 그거를 보면 와, 이 인간 벌써 이때부터 이런 야망을 꿈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이제 것들이 별로 느껴지지 않죠. 캐테 콜비츠의 일기는 그야말로 일상인으로서의 일기. 어떤 면에서는 19세기적이라기보다는 20세기의 20세기, 현대인의 21세기. 일기. 맞아요. 그냥 혼자서 그냥 혼자만 보는 비공개 SNS를 쓰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쓰거든요. 일기를. 나만 보기. 네, 나만 보기. 네. 일기죠. 내가 쓰는 일기랑 약간 수준의 문제, 뭐 글 문체 문제 이런 게 아니라 그쵸, 약간 그쵸. 느낌이 좀 느낌이. 비슷해가지고 맞아요. 예, 좀 신기했어요. 뭐 그 어떤 수준을 떠나서 그런 네. 어떤 자기 내면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꼼꼼하게 하는 경우는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쓴 글이 별로 없고 그것을 바탕으로 쓰인 책이 이 책이 맞죠. 제이인 것 같아요. P는 이렇게 꼼꼼하게 읽지 못 쓰는데 제이이신 것 같다. 캐테 콜비츠 선생님.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럴까 그 아들의 전사 통지서가 온 날도 당신의 아들이 사망했습니다. 전사했습니다. 라는 거 한 줄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이렇게 뭐 정말 글 쓰는 사람 같았으면 그 통지서를 받은 그 상황과 그때의 괴로움, 감정의 어떤 그 찢어짐 이런 거를 다 기록했을 텐데 그런 건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작품으로 표현된 거죠. 캐테 콜비츠의 예술을 결정지은 되게 중대한 사건이 이제 아들 페터가 전쟁에 나가서 사망한 사건이고 페터가 이제 1차 대전에 참전하겠다라고 18살 때 부모한테 얘기를 했을 때 엄청 뜯어 말렸다고 해요. 그때 당시 사망률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전쟁 나가면 이제 죽는 건데 아들이 그 당시에 이제 그 낭만주의적인 독일에 대한 청년들의 운동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조국을 위해서 나서야 된다. 계속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도 그렇고 캐테 콜비츠도 어머니도 계속 말렸대요. 근데 아들의 뜻을 또 꺾진 못해서 또 나름 집안 분위기가 민주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때 당시에 드물게 이제 아들의 청대로 이제 군대에 보냈는데 결국은 죽어서 주검이 되어서 온 거죠. 그 아들을 잃은 슬픔의 감정이 캐테 콜비츠의 수많은 작품들에 녹아 들어가 있고 그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캐테 콜비츠를 기억하는 그 엄청난 감정의 강도, 밀도를 보여주는 그래서 그 아들 페터의 죽음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거죠. 그래서 이 책 표지도 어머니 죽은 맞아요. 아이를 안고 네. 있는 네. 어머니 네. 습작인 이별이라는 이제 그림이 드로잉 작품이죠. 드로잉이 이제 표지에 있고요. 캐테 콜비츠가 1차 세계대전에 아들 페터를 잃고 똑같은 이름의 손자가 있는데 손자도 2차 세계대전에 잃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두 어떻게 보면 자기 핏줄 너무 가까운 존재를 잃었고 그러니까 이 작품의 후기 작품을 지배하는 정서는 그냥 죽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써 있는 바에 의하면 좀 어렸을 때부터 죽음에 좀 많이 사로잡혀 있었다?
저는 사람이 이제 어떤 이런 시대적인 아픔을 겪었다고 해서 누구나 다 그렇게 어둡게 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자기 마음의 바탕에 어두움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크게 와서 작품까지 구현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작품이 그래도 좀 좋았어요, 주식님은? 하나씩 꼽아볼까요? 네, 하나씩. 우리 작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죠. 저부터 말할까요? 네. 네. 일단 제가 이제 캐트 콜비츠 작품 중에서 가장 좋아하고 가장 이제 인상 깊었던 작품 박 가는 사람. 그 막 가는 사람 작품이 아까 얘기한 네, 거. 네,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일 유명한 죽은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 동판화가 있죠. 이 작품은 아마 한 번쯤은 보셨던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가장 유명한 콜비츠의 작품이고 또 종종 그 기획 전시 같은 것들로 콜비츠의 작품을 볼 수 있을 때 이 작품은 빠지지 않고 도록의 표지로 많이 사용되는 콜비츠의 대표작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몰랐던 그 그림 중에 이번 책에서 본 그림이 이 자화상이에요. 석판화 자화상인데 252쪽에 나오는. 나 이거 나도 여기 옆에 네, 딱 짓고 있었는데 이 옆모습 네, 자화상. 석판화 옆모습. 그러니까 노년의 콜비츠의 그 옆모습인데 무언가 재가 되어버린 그런 콜비츠의 내면을 보여주는. 그래서 굉장히 선도 숙련되어 있고 그래서 한참을 들여다봤던 그림입니다. 그래서 구부정한 등과 뭔가를 놓아버린 듯한 표정? 그래서 어둡게 이제 내려앉아 있는 옆모습. 그 모습이 참 쓸쓸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자화상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자화상이 되게 좋았고 이제 뭐랄까 그 그림 앞에 좀 한참 서 있게 되는 그런 맞아요. 작품이었는데 이게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인간도 동물도 아닌 모든 경계가 지워진 존재의 느낌이 있어요. 이 작품을 봤을 때. 그래서 그 삶의 이 시대를 이 긴 고통의 터널이었던 거죠. 캐트에게는 그걸 다 통과하고 이제 죽음을 맞이한 어떤 존재의 어떤 허무 같기도 하고 공허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더 단단한 씨앗 같기도 하고 그런 되게 복잡한 감정이 불러일으켜지는 정말 강렬한 작품이었어요. 저도 자화상이고 인상 깊은 작품으로 다른 분들은 뽑았었어요. 어떤 작품들이 좀 저는 노동자들을 그린 초기의 작품들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직조공 행진도 그랬고 직조공 행진. 또 88페이지, 89페이지에 보면 만화 그 폭동이라는 작품의 스케치 그림이 있는데 이 투쟁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표정과 그 디테일이 너무 이 시대의 어떤 정신을 잘 그 분위기를 잘 묘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폭동. 저는 전쟁은 이제 그만 이거 포스터? 네, 포스터 갖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집에 걸어놓게? 모작을 집에 둘까? 약간 역시 너무 힙하다. 강렬하고 되게 힙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전쟁은 이제 그만 포스터가 여기 있다. 지금 33쪽에 네, 있습니다. 이게 캐트 그림 중에 저는 이게 더 유명한 것 같은데요. 그 죽은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보다 이 그림이 정말 많이 되고요. 제가 약간 배경 설명해드리면은 이게 뭐더라? 캐트가 직접 가서 본 어떤 전쟁 참전했던 그러니까 부상 군인인 거예요. 부상 군인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한쪽 팔만 높이 들었잖아요. 네. 근데 한쪽 팔은 전쟁에서 잃었대요. 그래서 전쟁은 이제 그만이라고 외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부상을 당하고 팔도 잃었고 참혹한 희생뿐이다. 전쟁은 이제 그만했는데 전 이 그림이 남자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하고 젠더리스한 존재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미술사에서도 어떤 평론가는 쉬라고 그러고 어떤 평론가는 희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좋은 게 캐테가 전쟁 피해를 남성에게 국한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쟁 연작을 그리면서도 그 남겨진 뭐 가족들, 엄마, 뭐 과부가 된 여인, 뭐 이런 식으로 전쟁이 있으면 전쟁 영웅만을 그리는 그런 풍토에서 좀 벗어나서 남겨진 사람들을 그렸고 전쟁은 남자만 피해자가 아니야. 참전 군인만 피해자가 아니야.
거다라는 거를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이거 진짜 대단한 프로파간다입니다. 진짜 멋있어요. 멋있어요. 그리고 음. 175쪽의 전쟁 연작 중에 6번째 작품 어머니들. 그러니까 지금 표지에 나온 그 드로잉도 그렇고 뭔가 굉장히 큰 억센 팔로 사람을 이렇게 끌어안는 느낌의 많아요. 네. 그런 그림을 많이 그리는 것 같은데 그게 되게 강렬하게 다가오는 것 같고 근데 이 어머니들이라는 작품은 여러 사람이 서로를 엄청 이제 꽉세게 끌어안는 무더기 사람 무더기를 그린 건데 제가 제 친구한테 네. 캐테 콜비츠 아니야. 나는 이 책으로 지금 처음 배우고 있다라고 네. 이제 했더니 자기가 오스트리아에 갔는데 너무 멋있는 그림이 있어서 보다가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강렬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누굴까 해서 찾아봤더니 그게 캐테 콜비츠의 이 그림이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와, 그런 역시 그런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싶어서 또 지금 꼽아보았습니다. 근데 너무 강렬해요, 진짜. 너무 강렬해요. 그러니까 판화가 주는 강렬함도 있고 흑백이 대조되는. 근데 거기에 그 선과 그런 아까 말한 그런 팔을 끌어안는 그 느낌이 엄청 그 판화의 특징과 엄청 이제 믹스가 잘 되어서 그쵸.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 방금 혜리님 말씀하셨던 그 그림도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고 이게 콜비츠 그림 볼 때마다 느끼는데 이게 그 회화는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소리가 들려요. 콜비츠 그림은 비명 소리가 들려요. 사람들의 비명 소리, 엄마의 울음소리, 아이를 잃은 엄마의 정말 미칠 것 같은 그런 찢어지는 비명 소리, 절규가 들리고 밭 가는 사람들의 그 그림에서는 노동자의 그 신음소리, 힘들어서 끙끙 앓는 그런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콜비츠의 그림 항상 그런 고통스러운 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는 그런 느낌? 그 느낌에 대해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아요. 콜비츠의 그림에서는 소리가 들린다. 인간의 고통스러운 이- 소리가 들린다. 이제 콜비츠가 뭐라 그럴까 좀 어떤 한 신체의 부위를 극대화해서 많이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팔이 비정상적으로 길고 보통 인간의 신체보다 손도 되게 좀 두툼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 뭐 다 항상 좀 포개져 있는 게 많죠. 그래서 이 책을 쓴 작가도 처음에 콜비츠를 소개하면서 뽑은 키워드가 함께거든요. 함께. 예, 여기 1장에 나오잖아요. 함께 울고 함께 느끼며 함께 싸우고 어려움도 함께 한다. 이 함께라는 단어만큼 강하게 공동체 감정을 뿜어내며 캐테 콜비츠의 인간성과 작품의 성격을 확연히 드러내주는 말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뽑은 캐테 콜비츠의 키워드는 함께인 거죠. 근데 그 함께가 잘 표현된 게 이 어머니들. 그래서 이 무자비하게 자행되는 전쟁의 폭력으로부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지킬 것이냐 했을 때 몸으로 맞서는 거죠. 내 자식을 내가 생명을 전쟁터에 보내려고 낳은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이제 주장을 하면서 어머니들이라는 것도 그렸고 또 앞에 청동의 어머니들의 탑도 있어요. 이것도 진짜 감동적이에요. 환조 작품. 예. 환조? 예, 환조가 이제 부조는 평면에 이렇게 도드라지게 그린 거고 환조는 이 입체 조각이죠. 그 작품. 이 부모 이것도 되게 벨기에에 있는 부모. 오래 봤어요. 이것도 아버지 하나 어머니 하나. 어머니는 약간 이렇게 숙여 있고 아버지는 이렇게 딱 서 있는 그런 두 개의 조각상인데 조각은 좀 약간 부드럽게 조각을 하시는 느낌이 들던데 판화에 비해서 약간 선이 판화랑은 좀 느낌이 다르긴 해요. 부드럽죠. 조금 더 선이 곡선에 가까운 형들이 많고 그래서 판화랑은 또 다른 느낌인데 그럼에도 또 강렬함은 어느 정도 남아 있어서 맞아요. 캐테 콜비츠 특유의 그 느낌이 있어서 저도 조각은 직접 한번 실물로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벨기에 보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전 군인 기념비를 비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 고개 숙인 거 앞에 전사한 군인들의 묘가 쫙 있대요. 그러니까 뭔가 미안하다. 대신 속죄하는 거죠. 부모로서의 어떤 미안함. 캐테의 그 특징 중에 아까 이제 자화상 말년의 자화상을 권율쌤이 꼽기도 했지만 저도 이거 보면서 알았는데 자화상을 100점 넘게 그린 화가라고 합니다.
자화상을 왜 이렇게 왜- 자화상 많이 네. 그린 자화상을 작가가 있나요? 그리고 이 책에서 자꾸 이제 자화상을 그리는 이유가 뭐 자기 연민 때문이 아니라 뭐 이러이러한 이유로 그린 것이다라고 이제 계속 좀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 부분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얘기해 보세요. 나는 그 어머니상 앞에 서서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바로 내 얼굴이었다. 울면서 눈물에 젖어 그녀의 뺨을 쓰다듬었다. 일기 1932년 8월 14일 하면서 이제 작가가 이걸 해석해요. 언제나 자기 자신을 묘사하려는 이러한 충동을 일종의 자기 연민이라고 단순히 규정해버릴 수는 없다. 케테의 자화상은 오히려 어떤 인생 그리고 어떤 시대에 대한 답변이자 증언이며 검증이요 시금석에 가깝다. 다른 작품들에서는 감정이 매우 고조돼 있는데 비해 자화상의 표현은 대부분 더욱 냉담하고 거리를 둔 채 절제되어 있음이 크게 눈에 띈다. 쭉 이러면서 케테는 연이은 자화상 작품들 가운데서 자기 시대를 드러내는 기둥으로 우뚝 서 있다. 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통 이제 자화상을 그리는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모델을 쓸 돈이 없어서 자기를 대상으로 화가들이 그림을 많이 그렸고, 서구 미술에서 인물화, 포트레이트라고 하죠. 포트레이트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화가들의 가장 중요한 생계 수단이고 화가들이 자기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예요. 왜냐하면 왕과 귀족의 얼굴을 그리는 것이 돈을 버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잘 나가는 화가일수록 포트레이트를 많이 그리는 화가인 거죠. 그런데 자기 자화상을 많이 그렸다는 거는 자기는 잘 못 나간 화가라는 반증이기도 한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하고, 근데 이 케테 콜비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작가인 카테리나 크라머가 얘기했듯이 어떤 시대를 지나갈 때마다 자신의 자화상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거리를 두면서 바라보는 그런 의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크라머가 얘기한 대로 그 자화상이 가지고 있는 온도가 다른 작품에 비해서 훨씬 낮거든요. 냉담하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제가 아까 관조적이죠. 좀. 좋다고 꼽았던 그 말년의 자화상도 그렇지만 굉장히 관조적이고 거리를 두고 있고, 그래서 그 케테 콜비츠의 유명한 대표작들이 보여주고 있는 뜨거움, 그런 어떤 비명 소리가 들리는 듯한 그런 것들이 들리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되게 적막한 쓸쓸함이 느껴지는 것들이 자화상이고, 그런 면에서는 케테 콜비츠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면의 슬픔, 뭐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어떤 생각들이 자화상을 통해서 표현이 되고 있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좀 케테 콜비츠가 늘 시대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리얼리스트로서 자기 자화상을 그릴 때만큼은 예술을 위한 예술가라는 느낌도 좀 받았어요. 그 자화상이야말로 예술가로서의 자신을 드러내는 거의 유일한 방식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많이 그렸던 게 아닐까? 어떤 면에서는 자기는 일기에도 쓰지만 뭐 예술을 위한 예술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그렇죠. 또 남들이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남들이 자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넌 선동적인 그림만 그리잖아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항변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응어리가 져 있다가 나는 이런 그림도 그릴 수 있어라고 하면서 예술적인 자화상을 통해서 자기를 또 다른 자신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심리 분석도 해봅니다. 그럴듯한데요. 주직님은 어떠셔요? 이 책 표지 뒷면에 이런 인용문이 있잖아요. 케테 일기 중에서 나의 소망은 단지 방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에게 마주 걸어오는 나 자신을 실제로 한번 보는 것이다 라고 괴테의 편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 뭐 이런 인용문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스스로에 대한 관심이 아주 큰 사람이다. 근데 그게 이 작가가 말한 대로 자기 연민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저도. 왜냐면 근데 권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되게 냉담하고 관조하는 것처럼 그렸지만 그것은 그냥 스스로에 대한 저는 긍정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자기를 과장하지 않고, 다른 그림들 보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그린 거 보면 굉장히 격정적이고 군더더기가 없다고 했지만, 대상의 군더더기는 없지만 감정의 군더더기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왜냐면 완전 폭발을 해버리죠. 폭발하죠. 그렇죠. 네, 그게 격동적이죠. 이 작가의 표현에 의하면 군더더기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자화상에서만큼은 없잖아요. 아주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나를 묘사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거야말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자기의
자기에게 느끼는 감정이고 관념이다. 보통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자기를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는 자기 그대로 표현해도 괜찮아라는 것, 그리고 본인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어떤 관심과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것들이 일기에도 꾸준히 표현이 돼요. 그리고 자화상 이외의 그 타인을 표현했던 작품들을 보면 그렇지 않음에서 오는 괴리감에서 오는 어떤 번민들이 일기에 계속 드러나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그렇게 뜨거운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격렬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 자꾸 사람들은 자기 작품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나한테 환호하는데 그게 또 싫지는 않아. 사람들이 관심을 또 좋아하는데 근데 그게 진짜 나인 것 같지는 않아. 이런 식의 번민이 반복적으로 계속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그런 사상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약간 일종의 좀 그 자격지심 같은 것도 있어서 한번 그 어떤 청년들의 그런 뭐라죠? 전단을 보고서 그 선동 전단을 보면서 이런 나도 이런 격렬한 사상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걸 또 자기한테 요구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예술가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보고 느끼는 대로 그냥 작품을 만들 뿐이지 왜 나한테 그런 사상을 요구해?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작품 세계에서 계속 이런 식의 번민이 왔다 갔다 하는데 유일하게 이 사람이 실제로 작품과 자기가 일치하는 것은 자화상이다. 라고 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자화상을 그릴 때가 제일 행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기의 마음을 사실 보고 싶잖아요. 내 힘든 마음도 보고 싶고 삶을 포기하는 어떤 그런 상태도 보고 싶고 저도 제가 뭐 힘들 때 글 쓰는 것처럼 보고 싶었을 것 같아. 지금 내 마음을 나에게 보여주고 위로받고 싶었을 것 같고요. 방금 주식님이 이제 이야기하는 그 흔들림 그렇게 나는 그런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것과 더 나는 메시지를 내고 싶어 라는 것과 그런 갈등 이야기하는 대목이 일기에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92쪽인데 부끄럽다. 나는 여지껏 당파를 취하지 않고 있다. 아무 당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내가 비겁하기 때문이다. 본래 나는 혁명론자가 아니라 진보론자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프롤레타리아와 혁명의 예술가로 간주하고 칭송하면서 내게 그런 일들을 떠맡겨 버렸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일들을 계속하기가 꺼려진다. 그러면서 한때는 이제 혁명론자였다. 어린 시절과 소녀 시절에는 혁명과 바리케이트를 꿈꿨다. 지금 내가 젊었다면 틀림없이 공산주의자였을 텐데 하면서 아직도 내가 그 꿈이 완전히 사그라든 건 아니지만 내 나이가 벌써 50대다. 그리고 전쟁을 겪었고 패터와 마찬가지로 수천의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다. 세상에 퍼져 있는 증오에 이제는 몸서리가 난다. 사람들이 살릴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사회주의 사회가 어서 왔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뭐 내 입장은 소심하기 짝이 없고 마음속으로 늘 회의한다. 나는 평화주의자임을 한 번도 고백하지 못한 채 그 주변에서 동요하고 있다. 막 이런 나를 좀 내버려둬. 초딩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왜 초딩이야 이게. 너무나 진실하고 정말 소박하면서도 어떤 거칠에 없는 그런 내면의 갈등을 솔직하게 잘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캐테 콜비츠가 뭐 일기에서는 이런저런 변명을 해요. 남들이 자기에 대해서 너무 선동적이고 뭔가 리얼리즘을 빙자해서 뭐 혁명을 옹호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술을 수단화하는 그런 그림에 대한 비판들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아마. 이 작가도 계속 거기에 대한 변명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왜 그런 그림을 그렸는지에 대해서. 근데 저는 작가에 대한 글이나 캐테 그런 일기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도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변명인 것이고 그 수단으로서 예술을 추구한 건 맞죠, 사실은. 예술이 하나의 수단으로서 추구된 시대이기도 했고. 그렇죠. 시대적으로. 당시에 보면 그 포스터 있잖아요. 포스터라는 형식이 굉장히 중요한 형식이었거든요. 화가들한테서. 특히 이제 사회주의자들이나 혁명가들한테. 그러니까 그 포스터라는 장르가 사실은 하나의 장르로 형성되어 있을 정도로 당시에 막 비엔나 예술을 특징짓는 형식 중에 하나가 포스터이기도 했고, 캐테 콜비츠 역시도 포스터 작품이 되게 유명한 것들이 많고 그런 것들은 결국 수단으로서 예술을 추구했던 것인데 그것을 본인 스스로도 의식을 하고 계속 신경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비난에 대해서 아니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그리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본인도 내면으로는 이것이 예술 그 자체가 아니라 수단으로서 내가 어떤 혁명을 위해서 무언가의 목적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을 의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저는 방증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다른 여성 화가 에르나 크리거한테 보낸 편지인데 국제노동조합 총연맹으로부터 전쟁을 반대하는 포스터를 제작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어. 이 일을 생각하면 나는 즐거워. 어떤 목적을 지닌 작품은 순수한 예술일 수 없다고 여기저기서 많은 이들이 말하겠지. 그러나 내가 작업할 수 있는 한 나의 예술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지를 버리지 않을 거야. 아주 굳건해요. 네. 네, 근데 굳건한 표현도 있고 흔들리는 표현도 있고 계속 맞아. 항상 왔다 갔다 해요. 하죠. 네. 그게 인간이고 인간적이죠. 그 아까 은유 쌤이 읽어주신 그 편지, 그러니까 일기. 나는 그 혁명주의자가 아니고 진보주의자라고 확고하게 그렇게 썼던 일기 이후에도 공산주의 포스터를 계속 그립니다. 네, 보면 러시아를 도우라. 맞아요. 우리가 소비에트를 지킨다. 이 사람들 포스터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사람에게 특히나 이런 예술가에게 이런 어떤 일관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데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의 일생을 압축해서 요 짧은 책 한 권으로 보다 보니까 이 지점 저 지점에서 뭔가 이게 좀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뿐이지 사실 모든 사람의 삶이 좀 그렇죠. 비슷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네. 그 시대린 PD도 자기가 딱 그 자기의 생각대로 그 시리얼 내용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외부에서 어떤 요청받은 거 또 만들기도 하고. 갑자기 맞아, 안녕? 근데 근데 되게 비슷한 고민인 것 같아요. 일로서 하는 그런 맞아, 것들이 있는 그렇죠. 거죠 프로로서. 그렇다고 해서 또 완전히 또 이상한 걸 할 수는 없고 맞아, 딱 맞아. 선이 있겠죠. 시리얼도 뭐 아주 이상한 것들을 만들 수는 없는 건데 그 어떤 거대한 어떤 바운더리 안에 있는 정도는 내가 내 생각하고 좀 다르더라도 그렇죠. 그렇다면 캐트 콜비츠는 공산주의랑은 나중에 거리를 두고 자기는 혁명가도 공산주의자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래도 나한테 가까운 생각을 갖고 있고 진보적인 그렇지. 생각을 갖고 있기 그래 때문에 하면 만들다 의사는 만들어 기꺼이 만들 수 있지. 할 수 있지라고 하는 거죠 사실. 네. 근데 이 사람이 그 전회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죽음 이후에 네. 예술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좀 다른 사람이 되는데 분명히 청년 시절에는 노동자들의 어떤 투쟁을 열렬히 응원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었는데 아들 죽고 나선 진보주의자, 평화주의자 좀 더 온건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좀 사회주의라는 말을 뭐 앞에 나왔던 사회주의라는 말하고 후반부에 나온 사회주의라는 말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시대적 맥락에 따라서 그게 보통 평화와 사상이 여기선 대립되는 개념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겪은 거예요. 그 초반에 막 그 뭐라 그럴까 그 봉기. 순수한 사상으로서의 사회주의는 젊었을 때 사회주의는 이거는 평화랑 크게 대치되지 않는 이 사람이 생각하기엔 순수한 이상으로서의 사상에 가까웠다고 하면 나중에 이제 아들이 죽고 막 그 나온 이후에 느껴지는 사상이라는 거는 이거는 충돌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폭력으로서의 사상의 이미지에 더 가깝다고 생각해요. 후반부에. 평화주의자로서 나는 사상보다는 평화가 중요해. 진보가 중요해라고 말할 때는 이거는 역사적 사건들에 의해서 아들의 죽음도 죽음이지만 그런 자기가 믿었던 순수한 이념 사상들이 자꾸 막 그런 전쟁과 충돌, 죽음으로 이어지는 걸 보고 나서 나는 사상이 중요하지 않아. 평화가 중요해. 라는 쪽으로 뭐 어떤 사상의 전환 이런 것들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칼 리프크네이트라는 이제 혁명가 독일의 굉장히 유명한 로자 룩셈부르크랑 같이 죽었던 스파르타쿠스 당이라고 하는 독일 그 조건 내에서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전설적인 레닌과 같은 인물인 거죠. 굉장히 카리스마적인 혁명가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잡혀서 죽임을 당해요. 그 로자 룩셈부르크 역시도 이제 전설적인 혁명가였는데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시체도 개울에 버려지고. 그러니까 그 사건을 보면서 이 캐테 콜비츠가 리프크네이트에 대해서 자기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리프크네이트가 그렇게 전설적인 사람이지만 실제로 만나보니까 이 사람이 약간 너무 선동적이고 너무 말만 앞서고 자기는 이제 직관적으로 거부감이 느껴졌던 거죠. 결이 안 맞는 걸 느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프크네이트의 장례식 그림도 그리고 그 얼굴도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철저하게 그 자기는 탐탁진 않지만 그린다. 탐탁지 않고 동의는 할 수 없지만 예. 그래도 큰 틀에서의 대의에 동의하기도 예. 하고 또 한편으로는 프로로서 예술 노동자로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나는 한다. 한다. 그런 면이 저는 좀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사람은 어른이다. 그런 면에서는.
맞아요. 또 얘기하다 보니 더 멋있네. 내가 혼자 이렇게 책 읽을 때보다 아니 1차에 그 융통성 없이 비타협주의자들도 그쵸, 많잖아요. 그쵸. 근데 저도 그 부분에서 되게 대인배 같다고 느꼈고 그리고 그런 자기 객관화가 돼요. 그래서 그 215쪽에 그런 번민이 있거든요. 나는 점점 유명해지고 있다. 사람들은 나를 매우 존경하고 있으며 한물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실은 난 왜 이렇게 빨리 늙어버렸을까? 이게 이제 아들 그 죽고 나서 쓴 일기이기도 한데요. 그러면서 또 그 다음 일기에는 또 몇 년이 흘러서는 알아주는 사람이 없이 일하는 것이 예술가에게는 끔찍한 일이다. 이런 일기가 이제 이렇게 병치돼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나는 너무 내 일에 비해서 확대돼서 존경받고 있는 게 두렵기도 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그렇다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이 일하는 건 너무 나한테 쓸쓸한 일이야 라는 것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게 인간적으로 느껴지고 네. 친근감이 맞아요. 예, 생겼어요. 저도 이거 보고. 이런 얘기 한 건 어때요? 이거는 이제 작가가 한 말인데 그러니까 이 책을 쓴 작가가 한 말인데 캐테 콜비츠는 예술 그 자체를 위해 생산되는 모든 예술에 반대했다. 캐테는 오로지 인간과 작품에 대해서만 이야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예술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약간 흔들리는 지점 없이 명확하게 갖고 있는 몇 쪽이에요? 261쪽이요. 캐테는 오로지 인간과 작품에 대해서만 이야기되어야 된다고 했대요. 261쪽 아래쪽. 예술 그 자체를 위해 생산되는 예술에 반대한다. 인간은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세잔의 요구에서 그녀는 아마도 안 된다를 삭제하여 인간은 거기 있어야 인간은 한다. 거기에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예술은 계속 시대와 그 시대에 살고 호흡해야 있는 인간들과 호흡하면서 음. 같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야말로 진짜 예술론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논쟁이죠. 예술은 뭐 정말 어떠해야 어디에 하는가. 있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뭐 옳고 그름이라기보다는 그 시대 분위기, 그러니까 예술계 그 당시의 예술계 분위기랑은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입장인 건 맞아요. 그 당시 20세기 초반에 미술계라는 곳은 그야말로 혁명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혁명 이런 게 아니라 형식 혁명. 그러니까 큐비즘, 그러니까 피카소에 의해서 큐비즘이 나왔고 조르지오 데 키리코라고 하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화가가 초현실주의를 시작을 해서 그 이후로도 굉장히 관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그림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주의에 대한 어떤 면에서 반작용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리얼리즘이나 선동적인 작품들. 캐테 예술을 위한 콜비치가 예술인 그리는 거잖아요. 수단으로서의 예술에 대한 반대의 억하심정이 예술가들 사이에서는 주류였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캐테 콜비치가 그런 예술가들한테 많은 비난과 평가 절하를 많이 받았겠죠, 실제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비교해 보면 캐테 콜비치가 당시에 느꼈던 어떤 압박감 같은 것들도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지가 자기는 굳게 나는 이렇게 생각 안 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인간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라고 꿋꿋하게 주장을 했다라는 거에서 좀 인상을 많이 깊게 받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선택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자기 안에 무엇이 들어와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끌어내느냐의 그 창작자의 선택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그 베를린이랑 파리를 가게 된 또 전시가 하나 있는데 이제 게르하르트 리히터라는 작가의 그림을 제가 이제 보러 간 거거든요. 근데 리히터가 이제 어떤 추상주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이게 뭘 그린 거지? 예, 알 수 없는 여기서 비난하는 어려운 대중들이 독해할 수 없는 그림을 그리는데 리히터도 동독에서 어떤 사회주의 예술가로 굉장히 탄압받고 그러니까 뭐랄까 너 이런 거 그려 라는 그 지시를 받고 그림을 그리다가 거기에 염증을 느끼고 서독으로 건너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기 작품을 막 꽃피워요. 그리고 자기 이모가 이제 그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이유로 나치의 그 인종 청소에 의해서 죽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림은 그리지만 사상은 절대 그림에 그리지 않아요. 그런 어떤 자기한테 이념을 요구하지 말아라. 정말 캐테랑 대척점에 있는 그 작가였고 그 리히터 그림도 저는 좋아하긴 하는데 리히터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사람의 예술가는 뭐냐면은 작품은 예술가보다 더 똑똑해야 된다.
작품을 내가 설명할 수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베를린 이번에 여행 가기 전에 그 책을 2개를 이 캐테 콜비츠랑 또 리히터 평전도 놓고 같이 읽었는데 그냥 이건 뭐 그냥 자기 선택이고 자기가 어떤 식으로 풀어내느냐의 문제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어떤 추상 예술과 구상 미술이라고 나눴을 때 구상 미술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구체적인 사물을 그대로 그리는 거잖아요. 네. 정물이라든가 사람의 형상이라든가. 추상 예술은 글자 그대로 이제 뭐 그 막 빛과 뭐 이런 형체만 남아 있는 것들 네. 그린다거나 뭐 아니면 잭슨 폴락처럼 그냥 페인트를 뿌린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추상 예술인데 마크 로스코 같은 것도 로스코 추상 같은 예술. 것도 추상 예술이죠. 그리고 색, 또 이제 뭐 색만 초현실주의 같은 경우에는 뭐 마그리트라든가 키리코 같은 것들은 막 이상한 사물들이 막 서로 배치되어 있고 이렇게 현실이 아닌데 현실적인 그런 그림들인데 그런 것들이 저는 대척점에 있다고 여겨지지만 사실은 그게 대척점이 아니라 인간이 그렇죠. 가지고 있는 2가지 특성이거든요. 맞아요. 하나는 굉장히 수단으로서 예술을 다루는 것들도 예술이고 또 예술 목적으로서 자기가 머릿속에만 갖고 있는 관념들을 표현하는 자기 표현으로서 예술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2개가 공존하거든요. 네. 데키리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초기에는 굉장히 이제 초현실주의를 주도하는 창시자였다가 나중에는 그걸 다 부정해요. 그러면서 다시 고전적인 그림으로 넘어가서 자기가 옛날에 그렸던 거는 사실 그림도 아니다 막 그런 식으로 자기 부정을 하거든요. 근데 또 자기가 제일 잘 팔리는 그림은 예전에 그렸던 그림이니까 그걸 계속 꾸준히 팔아먹어. 그러니까 비슷하네요. 콜비치랑.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거를 이분법적으로 딱 나눠서 이것만이 맞아요. 예술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경직된 생각이고 둘 다가 예술인 거죠. 둘 다 골고루 섭취를 해야지 그것이 예술인 거지. 막 어느 한쪽만 택한다는 게 저는 뭐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안 그런 면에서 된다고 콜비치는 말을 안 했으면 좋았겠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건 예술이 아니다라고 하고 공산주의 포스터를 그렇게 열심히 그렸으니 우리가 의문이 들 일기가 공개가 안 됐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거는 유명한 사람의 숙명이에요. 아니, 근데 그 간극이 다 조금씩 있잖아요. 근데 그 간극이 이렇게 선언적인 일기 문구를 통해서 맞아요. 너무 극명하게 드러났다. 그래서 근데- 예. 그 모순은 모순대로 뭐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여기 그 콜비츠가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했던 그 막신 고리키의 어머니라는 소설이 몇 번 나오는데 그 소설이야말로 정말 수단으로서 예술 그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공산주의 교범 같은 소설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들이 운동권인데 그 볼세비키 혁명 그런 운동에 막 비밀 단체에 소속돼 있는 아들이 뭐 자꾸 친구들을 만나고 막 무슨 작당을 하는 거 보면서 엄마가 불안한 거예요. 아, 저놈이 저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아들이 없을 때 몰래 아들 방에 가서 아들이 뭘 읽고 있나 이렇게 보다가 자기도 이제 볼셰비키즘에 빠져들어서 아들 구명 운동을 하면서 이제 자각하는 그 볼셰비키 계층의 그런 아름다운 공산주의 선동 그거거든요. 어머니. 네, 어머니의 마음인데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그런 어떤 공산주의 이념이 있다 이런 걸 이제 전형적인 제목이 어머니 그런 아니에요? 건데 어머니. 예, 네, 예. 어머니. 제목이 어머니인데 근데 어머니잖아. 예. 그걸 보면서 이게 내가 공산주의자라면 혹은 그 시대에 살았던 그런 그 운동가였다면 이건 정말 너무 아름다운 소설이었겠다. 하지만 21세기의 문학으로서의 가치는 0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작품의 수명이라는 얘기는 그 작품의 보편적인 가치를 이야기한다고 치면 그런 어떤 시대적 소명에 의해서 수단으로서 표현됐던 예술의 가치가 뭐 영속될 수 있나?라는 의문은 좀 들어요. 그런 점에서 캐테는 그렇지 않은 작품들은 시간을 통과한 어떤 보편의 무엇을 담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하지만 캐트의 생각은 그렇지 못했다. 왔다 갔다 했다. 저도 주직님 생각에 조금 동의하는 편인데 캐테 콜비츠가 이 책에서 얘기한 일기에서 나오는 글들하고 네. 콜비츠가 만든 작품들하고 확실히 저는 괴리감이 컸어요. 그러니까 작품은 굉장히 강렬하고 뭐라고 해야 되죠? 올곧은 혁명의 어떤 기세. 그리고 굉장히 그 강렬한 파토스 때문에 이 사람의 어떤 내면이 이럴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평범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개량주의자였다. 혁명가 볼셰비키가 아니라 3인당의 어떤 수정주의자였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 일기를 보면서 알게 됐고 그런 면에서 저는 브레이트 같은 사람과 좀 많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브레이트는 유명한 극작가이기도 하고
또 뭐 소해 시인. 효과라는 걸로도 유명하죠. 그러니까 연극을 사람들을 감정이입해서 동일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게 만들어서 실제로 우리 현실의 어떤 모순을 깨닫게 하고 그러면서 혁명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연극을 내가 보고 있다는 걸 느끼게 만드는. 그렇죠. 도취시키지 않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형식은 생각했어요. 모더니즘인데 그러니까 형식적인 면에서 콜비치는 되게 고전적이잖아요. 네. 동일시를 통해서 네. 공감을 통해서 사람들을 움직인다면 브레이트는 공감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현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느끼게 만든다는 점에서 굉장히 모던한 예술가였죠. 낯설게 하기. 예, 그런 면에서 저는 내세울 이 때. 사람의 생각과 예술의 형식이 일치하는 사람이 브레이트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브레이트 좀 일기 읽으셨어요? 브레이트의 일기도 읽었죠. 브레이트의 편지도 읽었고. 근데 브레이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떤 면에서 자기 예술과 상당 부분 일치했는데 캐테 콜비치는 그렇게 일치하는 부분이 없었고 어떤 면에서 생각은 굉장히 나이브했지만 표현은 그렇죠. 어떤 면에서 훨씬 더 그거보다는 복잡해 보이고 깊어 보이는 그런 측면이 그러니까 있는 콜비치의 재능은 텍스트로 표현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콜비치라는 작가가 왜 이렇게 대단한 작가로 남았나를 보면 그 증거는 이 작품을 보면 바로 알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일기를 보면 알 수 없어.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렇게 그 남들한테 강렬한 감상을 불러일으키게 할 수 있는 그 손끝의 감각 이거를 표현력이죠. 그건 그렇죠. 진짜. 그 표현력을 텍스트로 옮길 수가 없는 건 사실은. 이건 장인의 어떤 네. 예술가의 맞아요. 기회에 가까운 거라서.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재능 자체는 텍스트로 읽을 수 없다는 걸 다 알게 됐고, 그리고 또 인간의 매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품 그 자체가 인간인 사람이 있잖아요. 혹은 네. 사상 그 자체가 인간인 사람. 막심 고리키 같은 사람. 이 사람은 난 친구 못해. 이런 사람은 아니 또 우리 친구 근데 이런 인간적인 이걸 작품만 보면 되게 단선적인 것 같고 되게 뭔가 되게 막 나랑 다를 것 같고 막 이런 이질적인 것 같지만 내면은 알고 보니 되게 인간 그 자체야. 이런 네. 사람이 더 인간적이죠. 친구가 될 수 있다. 캐테 이런 콜비츠. 얘기하는 사람이 친구가 별로 없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또 좀 얘기해보고 싶었던 게 이제 캐테 콜비츠가 엄마였잖아요. 그리고 그 일기에 그런 얘기도 쓰거든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 첫째가 아이들, 둘째가 이토록 다정한 나의 배우자, 반려인, 그리고 셋째가 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위가 좀 의외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이제 어머니들의 탑이나 어머니들이라는 작품에서 보여주다시피 엄마가 이제 자식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 모성성이 굉장히 도드라진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모성이 작품에 표현되면 저도 모르게 반발심부터 느껴지게 되었는데 캐테의 작품은 그렇진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고 그렇지 않았는데 또 이게 사회 맥락적으로는 이제 엄마 자식을 잃은 슬픔 거대한 슬픔에 잠겨있는 엄마가 또 좀 강조되는 게 캐테가 여성임을 또 너무 부각시키는 건가 이런 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캐테가 그리는 모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졌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뭐 그게 좀 부자연스럽거나 네. 좀 뭐 거부감이 든거나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이었다. 특히나 그 아들을 그렇게 잃고 나서 뭐 이렇게 뭔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것도 그렇고 그렇게 뭔가 오히려 우리가 이전에 소개했던 나혜석의 어떤 작품들 보면서 오히려 나혜석 같은 캐릭터가 그 시대에 굉장히 튀는 캐릭터였지. 예. 콜비츠가 표현한 모성 정도는 이 정도가 그냥 그 시대의 어떤 뭐 그냥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뭐 평균적인 그냥 모성의 표현 정도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 평균적인. 평균적인 모성의 표현에 좀 원래는 반발심이 좀 드는 편 아닌가요? 그렇죠. 그 모성은 네. 신화라는 생각이 있고 그거는 이제 나도 나중에 배우고 알게 돼서 이제 된 거고 그냥 이 시대를 살았던 엄마의 입장에서 그걸 알아야 할 어떤 그런 건 없으니까 그런 걸 요구하기는 어렵죠. 혜림님은 어땠어요? 저는 이 모성이 어떻게 보면 이 캐테 콜비츠의 작품에서 굉장히 사실 엄청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어머니를 겁나 많이 그렸더만요. 네. 근데 약간 잘 해내서 진짜 사실 잘 해내서 그 거부감이 없는 거지.
아까 말한 그런 맞아, 막 그럴 수 끌어안는 있겠다. 그런 느낌이나 이런 것들 이제 거부감이 없고 오히려 좋은데 그렇지만 그래도 너무 작품이 많다는 점에서 약간의 거부감이 있을 뻔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마주하고 일기도 그렇게 잘 안 그쵸. 쓰고 작품도 다 내려놓고 막 몇 달을 상심하다가 이제 뭘 좀 만들어 봐야겠다 해가지고 조각을 했나 뭐 그러잖아요. 네, 네. 뭐 그런 과정들을 읽으면서 좀 그럴만했네. 약간 이렇게 이제 이해하게 된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책이. 이 캐테가 상을 한번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쟁 그 직후에 1919년 1월에 프로이센 예술 아카데미에서 올해의 여성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일기에 이런 걸 썼어요. 영광이다. 그러나 유감이다. 이 아카데미는 철폐되어야 마땅한 낡아빠진 제도에 속해 있으므로. 그러니까 왜 나를 여성으로 호명하냐. 예, 그런 이야기도 했고 캐티 콜비츠가 되게 페미니스트였죠. 왜냐하면 그 노동자들의 삶을 가까이 보면서 남성에 비해서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이 착취당하고 똑같이 일하고도 더 힘들고 이제 아이도 키워야 되고 이런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를 표현하면서 여성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게 그런 이분의 어떤 삶의 맥락이나 여성이 더 약자라는 거를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 그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어쨌든 내가 이렇게 아이를 낳아서 공들여 키웠는데 그 아이들이 너무나 전쟁터 가서 쉽게 죽어버리는 그 현실에 있어서의 그 억울함, 원통함 그것을 표현했기 때문에 좀 괜찮았지만 그래도 이분 특유의 그 이 시대의 그 뭐라 그럴까 가족주의와 그런 거는 좀 벗어날 수는 없었구나라는 거를 조금 느낄 수는 있었어요. 캐테 콜비츠에 대해서 제가 막 그렇게 막 좋아하는 그 예술가가 아니었던 이유는 사상적으로든 뭐 어떤 뭐 초제적으로든 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어머니와 아들의 문제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트라우마적인 게 있거든요. 이제 엄마의 그 끔찍한 아들 사랑에 대한 부담감 이게 애정이기도 하지만 증오이기도 해요. 아들이 느끼는 그런 부담감 같은 것들이 그 끔찍한 아들 사랑이라는 것이 캐테 콜비츠의 그 엄청난 슬픔의 이면에는 그 끔찍한 또 사랑이 있는 거고 그 모성이라는 것이 저는 뭐 신화 뭐 이런 걸 이전에 사실은 저 자신한테 약간 거부감을 주는 게 있어요. 그것을 계속해서 그린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좀 저는 좀 본능적으로 좀 거리를 두게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소재 면에서 그렇기도 하고 또 캐테 콜비츠 스스로 가진 어떤 사상적인 예술론적인 부분에도 저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만회하고도 남는 것이 표현력. 이 사람의 작품을 보면 그런 것들을 잊게 돼. 그 잊으면서 이 사람의 그 작품을 하염없이 보게 되는 그 강렬한 느낌, 그 슬픔이라는 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공감인 것이고 그것이 저는 캐테 콜비츠의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작품과 작가를 이렇게 알아야 되나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요. 알고 싶지 않다. 지금 이 책이 너무 TMI였어요? 저한테는 모든 그 평전들이 다 개인적으로는 TMI에 가깝긴 한데, 근데 뭐 물론 개인적으로 호기심이 가는 뭐 작가나 제작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뭔가 작품을 봤을 때 그 작가, 제작자 꼬리표를 떼고 먼저 보는 편이에요. 뭐 작품이 뭐 음악이든 소설이든 영화든 누가 쓴 거야, 누가 만든 거야 이런 거 없이. 그렇죠. 그 생각이 이제 이 작품을 감상하는 방해가 되기 많이 때문에. 되죠. 그래서 콜비츠의 작품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작품 하나하나 보면 설명이 사실 필요 없거든요. 그냥 여기서 느껴지는 나의 감상이 그냥 중요한 것이지 이걸 만드는 작가가 뭐 궁금하긴 하지만 그게 이 작품에 크게 그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진 않고 그리고 페미니스트로서의 평가는 콜비츠가 원하는 평가일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수상을 거부한 것도 그렇고 거부하면서 썼던 편지도 보면은 여성의 변호인으로 그 자기가 어떤 여성들의 변호인으로 자기가 추대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있잖아요. 네. 메타적으로 보면 태도 자체가 페미니즘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를 그렇게 성별의 틀에 써서 날 평가하지 마. 근데
하지만 우린 여성들의 어떤 민중 여성들의 삶을 이렇게 대변했던 작가였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 사람이 원하는 평가는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여성의 변호인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한 반감으로 이렇게까지 그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그 의지적으로 페미니즘의 편에 섰던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그 총체적인 인식 정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저는 그러니까 생각해요. 의지 페미니즘 내가 페미니스트야 이게 아니라 자기가 본 것을 저는 그대로 그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실했던 사람인 거예요. 내가 분명히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는데 어떤 작가는 남자만 그리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냥 보이는 걸 다 그린 거예요. 그런 점에서 어떤 자기의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나는 그냥 내가 보이는 거, 내 마음을 파고드는 걸 그린다. 라는 그 내적 충실함? 그리고 그것의 최대치가 표현되는 게 난 너무 중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그러니까 강조를 하죠. 그것이 이 동절의 양면인 것이 그것이 강렬한 표현을 만들어내는 소박한 리얼리즘이라는 것이 강렬한 표현력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기도 했지만 또 예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나이브하다. 저런 그 생각이 저런 나이브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얕음에 대한 비판들도 분명히 또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캐테 콜비츠라는 그 예술가, 조각가이자 판화가이고 누구보다 반전과 평화의 메시지를 냈던 사람이고 지금 더 그 메시지가 필요한 시대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것만으로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또 지금 네. 딱 우리 시성이 있는 책을 너무 읽게 슬프게 됐네요. 제가 딱 갔다 왔더니 15일 딱 보름 여행 갔다 왔더니 그 다음 날 바로 전쟁이 그러니까 또 어젠가요? 나서. 뉴스에서 이란의 초등학교에 폭탄이 떨어져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175명. 어린이들이 죽은 걸 보면서 참 그래서 또 이 다시금 캐테 콜비치 캐테의 그림이 생각나고 어머니 이 울부짖는 어머니들이 또 계속 판화처럼 복제되고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전쟁이 일어나는 시대에 캐테 콜비츠가 사망한 게 1945년 4월 22일인데 사망하고 이제 한 달 있다가 유럽에서는 전쟁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전쟁 끝나는 걸 못 보고 죽어서 안타깝다 했지만 그 이후에도 전쟁은 또 계속 어떻게 보면 일어나고 있었어요. 전쟁이 멈춰진 적은 없는 건데 이런 시대에 또 우리가 캐테의 이 그림과 글을 읽으면서 평화의 소중함을 또 한번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책의 제목이 슬픔을 구출하는 예술이잖아요. 네. 이걸 보면서 참 예술이 슬픔을 구출하는 기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강 작가가 계속 강조하는 메시지 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슬퍼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슬픔을 유지시키고 계속 불러일으키는 이 예술의 기능에 대해서 이건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만의 특징. 슬픔은 사실 기본적으로 괴로운 감정이잖아요. 네. 근데 자꾸 인간은 괴로운 걸 멀리 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이 슬픔이라는 괴로움을 자꾸 끄집어내고 공유하고 심지어 막 글로써 예술로써 이런 거를 막 다른 사람들과 나의 슬픔을 좀 나누려고 하는 이 마음은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특이한 동물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이 슬픔을 구출하는 예술이라는 이 부제를 보면서 보통은 구원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슬픔이 슬픔을 구원한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고. 근데 여긴 구출이에요. 좀 더 직접적이고 행위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구출이라는 동사를 쓴 게 되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윤동주 시에 그래서 그것도 있어요. 슬퍼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팔복이라는 시인데 그게 8번 반복되면서 이어지는 시인데 슬퍼해야 됩니다. 시대가 이렇고. 그리고 아까 제가 작품 제목이 생각 안 나서 얘기 못한 것 중에 게르하르트 리히터가 이제 아우슈비츠 수용소 비르케나우라는 수용소 제목을 달아서 말년에 비르케나우 연작 4개를 그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 전시에도 이제 마지막에 가면 그게 크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는 정치적인 거 안 하겠다고 하더니 수용소 이름을 제목으로 해가지고 끝내는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대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느꼈고 캐테는 정말 시대에 뿌리 내렸는데 실핏줄처럼 정말 섬유질처럼 가는 뿌리를 민중에게까지 내렸던
작가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